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아주 극소수만이 성공을 거두고 큰 부자가 됩니다. 대다수의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들이 경쟁으로 남들을 누르고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고는 하죠. 하지만 부자가 되는 진리는 따로 있습니다. 100년 동안 단 1%만 알았던 부의 법칙. 오늘은 이 법칙에 대해 알려줄 소중한 두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월리스 와틀스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 입니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손에 꼽는 고전인데요. 이 책은 부자가 되려면 가난에 대한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 대신 머릿속에 불을 채울 때 정말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생각의 힘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앨런의 고전을 한 권 더 읽어드릴 거예요. 무려 1억 권이 넘게 팔린 그 책.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제임스 앨런 시리즈 중에 가장 많이 손꼽히는 책이죠. 데일 카네기 같은 유명한 성공학자부터 미국의 대통령에게까지 영감을 주었고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읽으시며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게 되실 겁니다. 부는 어디서 오는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 두 권의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 전해드립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존재한다. 이 과학은 대수학이나 산수처럼 정확하다. 부를 얻는 과정을 지배하는 특정한 법칙이 있으며 그 방법을 배우고 따르면 누구든지 수학적 계산의 결과처럼 정확하게 부자가 된다. 돈과 재산은 특정한 방식으로 일해야만 생긴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 특정한 방식을 따른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원인이 같으면 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하나의 자연 법칙과 같다.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 이 말이 진실하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로 증명된다.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 때문에 부자가 된다면 어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도시 사람들은 모두 부자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모두 가난해야 할 것이다. 또는 어떤 나라의 국민은 모두 부를 누리고 인접한 다른 나라의 국민은 가난에 허덕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나란히 사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다면 부자가 되는데 환경이 주된 요인은 아닌 것이다. 어떤 환경이 다른 환경보다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재능이 있다고 해서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뛰어난 재능에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별 재능이 없는데도 부자인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모든 면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연히 부자가 되는 특정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저축이나 절약의 결과 역시 아니다. 극도로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사는 사람도 가난한 경우가 많으며 돈을 마음껏 쓰는데도 부자인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두 사람이 거의 똑같은 일을 해도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특정 방식을 따른 결과이고 같은 원인은 항상 같은 결과를 끌어낸다면 그 특정한 방식에 따라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정확한 과학의 영역에 속한다. 이쯤에서 혹시 이 특정한 방식이 너무 어려워 극소수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것은 타고난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재능이 있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만 멍청한 사람도 부자가 된다.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 부자가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가 된다. 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도 부자가 되지만 병약한 사람도 부자가 된다. 물론 어느 정도의 사고력과 이해력은 필요하지만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정도의 능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확실히 부자가 될 수 있다. 앞서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물론 지리적 위치는 중요하다.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서 사업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자가 되려면 사람을 잘 상대해야 하며 그러려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거래하기를 좋아하는 곳이라면 훨씬 유리하겠지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거기까지다.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다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과 같은 도시에 사는 누군가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당신 역시 부자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 사업이나 직업 선택과는 관계가 없다. 어떤 업종, 어떤 직업이든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웃집은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좋아하고 적성에 잘 맞는 일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잘 갈고 닦은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그린란드보다는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서 장사가 더 잘 될 것이고 연어잡이라면 연어가 잘 안 잡히는 플로리다보다 노스웨스트에서 더 잘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제약을 제외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업에 종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웠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나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죽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본이 없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물론 자본이 많다면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불릴 수 있겠지만 자본이 많은 사람은 이미 부자라서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가난해도 특정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당신도 부자가 되고 자본을 획득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본 축적은 부자가 되는 과정일 뿐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 가운데 하나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어도 좋고 엄청난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어도 좋다. 도와줄 친구도 영향력도 수단이 없어도 괜찮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같은 원인은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자본이 없다면 자본을 얻게 되고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잘 맞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입지가 안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지금 하는 일을 지금 있는 곳에서 성공을 부르는 특정 방식을 따라해라.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제1원칙. 생각은 무형의 실체로부터 유형의 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힘이다. 만물을 만드는 근원 물질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이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은 만들어진다. 근원 물질은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 자연에서 보이는 모든 형상과 과정은 근원 물질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무형의 물질이 어떤 형상을 생각하면 그 형상이 만들어지고 어떤 움직임을 생각하면 그 움직임이 생겨난다. 이것이 만물의 창조 원리다. 우리는 근원 물질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세계에 살고 있다. 그 세계는 사고하는 우주의 일부다. 근원 물질이 움직이는 우주에 관한 생각을 떠올리자 그 생각에 따라 행성계가 만들어졌고 이후로도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는 물질이 원운동을 하는 태양계와 행성을 생각하자 그대로 형상을 갖추었고 근원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었다. 근원 물질이 느리게 자라는 떡갈나무의 모습을 생각하면 수백 년이 걸릴지라도 그 생각에 따라 떡갈나무가 자란다. 무언가를 만들 때 무형 물질은 스스로 설정한 운동 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떡갈나무를 생각한다고 해서 곧바로 다 자란 떡갈나무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립된 성장 과정을 따라 나무를 생산할 힘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생각하는 근원 물질에 어떤 생각이 각인되면 그 형상의 실제적인 창조로 이어진다. 그 형상은 일반적으로 이미 확립된 성장 과정이나 행동 방침을 따라간다. 우리가 어떤 구조의 집을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생각이 무형 물질에 새겨진다고 해서 집이 즉각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원 물질은 이미 작용하는 창조 에너지를 특정한 경로로 움직여 생각했던 구조의 집을 신속하게 만들어낼 것이다. 창조 에너지가 작용할 수 있는 기존 통로가 없다면 유기물이나 무기물이 형성되는 느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근원 물질에서 바로 집이 만들어질 것이다. 형상에 관한 생각을 근원 물질에 각인해야만 그대로 그 형상이 만들어진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형상은 그 어떤 것이든 처음엔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손을 이용해서 하는 일에만 노력을 쏟았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바꾸거나 수정하려고 노력하면서 형태의 세계에서만 육체적인 노동을 해왔다. 무형 물질에 자기 생각을 새겨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해본 적이 없다. 사람이 어떤 형상에 관한 생각을 품으면 자연으로부터 물질을 취해 실제로 만들어낸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은 무형의 지성과 협력하려는, 즉 신과 함께 일하려는 노력은 거의 또는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인간이 신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다.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통해 기존의 형상을 바꾸고 수정할 뿐 자기 생각을 근원 물질에 전달함으로써 사물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인간이 무형의 물질과 교감을 하여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방법도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3가지 기본 명제를 제시하겠다. 나는 만물을 창조하는 무형의 근원 물질 또는 실체가 있다고 단언한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요소는 그 근원 물질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생물계와 무생물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태만 다를 뿐 모두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다. 그 물질은 사고하는 존재로 그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진다. 근원 물질에 깃든 생각은 형상이 된다. 인간은 독창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중심이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사고하는 근원 물질에 전달할 수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창조하거나 형상화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하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원래의 상태로 우주 공간 사이로 스며들고 침투하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무형 물질의 생각이 깃들면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를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 셋, 인간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다. 무형 물질에 그 생각을 각인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사물을 창조할 수 있다. 이 주장을 증명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대답이다. 형상과 생각이라는 현상을 거꾸로 따져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 생각하는 실체로부터 추론해보면 생각한 바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힘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나는 이 추론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이 책을 읽은 누군가가 여기서 말하는 대로 따라해서 부자가 된다면 이는 내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온 대로 실천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실패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내 주장은 확실한 진실이 된다. 이 과정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면 부자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고 싶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진실을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능력, 즉 진실을 생각하는 능력을 타고난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을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기 쉽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생각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그 어떤 일보다도 에너지 소모가 많다.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정반대일 때는 특히 더 그렇다.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진실을 꿰뚫고 있어야만 이를 막을 수 있다. 실제로는 아프지 않은데도 겉보기에 병들어 보인다고 해서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결국 몸에 병이 날 것이다. 가난은 없고 풍요로움만 있다는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가난하다고만 여긴다면 마음은 가난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질병에 둘러싸여 있어도 건강을 생각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를 생각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을 얻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그 사람은 운명을 정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이 힘은 모든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만 얻을 수 있다. 그 진실이란 바로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근원 물질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이 근원 물질에 깃든 모든 생각은 형상이 되며 인간이 자기 생각을 그 물질에 각인시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만들고 싶은 것을 창조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으며 되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앞서 언급한 3가지 기본 원칙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이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한 번 더 반복하겠다. 하나, 만물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우주 공간 사이로 스며들고 침투하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의 생각이 깃들면 그 생각은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를 형상으로 만든다. 셋,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다. 무형 물질에 이 생각을 각인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론론적 우주론 외의 다른 모든 개념은 제쳐두고 이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하라. 이 개념을 반복해서 읽어라.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완전히 믿음이 생길 때까지 깊이 생각하라. 의심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생겨나는 즉시 떨쳐버려라. 이 개념에 반대하는 주장에는 귀를 닫아라. 반대되는 개념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나 강연에는 가지 마라. 다른 생각을 가르치는 잡지나 책을 읽지 마라. 이 믿음이 뒤죽박죽이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이 개념이 진짜 사실인지 의문을 품지 말고 어떻게 진실일 수 있는지 추측하지 마라. 그저 믿고 받아들여라.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이 진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꿈을 이룬 자들의 공통점. 꿈꾸는 사람들은 세상의 구원자들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유지된다. 사람들은 외로운 자들의 아름다운 비전으로 시련과 죄악을 이겨낼 자양분을 얻는다. 인류는 꿈꾸는 자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이상이 빛을 잃고 사라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인류는 그 비전 안에서 살아가며 그 이상이 언젠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작곡가, 조각가, 화가, 시인, 예언자, 현인과 같은 이들은 미래를 만들고 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있기에 세상은 아름답다. 그들이 없다면 인류는 고통 속에 사라질지도 모른다. 가슴 속에 아름다운 비전과 숭고한 이상을 품은 사람은 언젠가 그것을 실현한다. 콜럼버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비전을 꿈꾸다 신대륙을 발견했고, 코페르니쿠스는 세상의 다양성과 더 넓은 우주에 대한 비전을 키워오다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다. 석가모니는 완전 무결하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영적 세계를 염원하다가 그 세계로 들어갔다. 당신의 비전을 소중히 간직하라. 당신의 이상을 소중히 간직하라. 당신의 가슴 속에 퍼지는 음악을, 당신의 마음 속에 형성된 아름다움을, 당신의 가장 순수한 생각을 감싸는 사랑스러움을 소중히 간직하라. 바로 거기서 모든 즐거운 상황과 모든 천국 같은 환경이 자랄 것이다.
당신의 마음만 진실하다면 당신의 세상은 마침내 실현될 것이다. 원하면 얻을 것이고 열망하면 이룰 것이다. 인간의 가장 속된 욕구는 완전히 충족되는데 가장 순수한 열망은 영양분을 얻지 못해 굶주린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고귀한 꿈을 꾸어라. 당신은 꿈꾸는 모습대로 될 것이다. 당신의 비전은 언젠가 이루어질 당신의 모습에 대한 약속이며 당신의 이상은 결국 드러날 당신의 모습에 대한 예언이다. 가장 위대한 성취도 처음 한동안은 꿈이었다. 참나무가 도토리 안에서 잠자고 새가 알 속에서 때를 기다리듯 깨어있는 천사는 영혼의 가장 높은 비전 안에서 꿈틀댄다. 꿈은 현실의 묘목이다. 당신은 당신이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이 이상을 품고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내면이 나아가고 있는데 외부만 멈추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난과 노동에 시달리는 한 젊은이가 있다. 그는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작업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젊은이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지성과 교양, 우아함,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이상적인 삶의 조건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쌓아 올린다. 더 큰 자유와 더 넓은 시야를 갈망한다. 이제 그는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어 행동에 나선다. 얼마 안 되는 여가 시간과 가지고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자기 잠재력과 재능을 개발해 나간다. 얼마 후 그의 정신이 크게 변모하여 그가 일하던 작업장은 더 이상 그를 붙잡아 놓지 못한다. 달라진 그의 정신세계가 그 작업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고치가 허물을 벗듯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의 능력이 향상될수록 기회가 많아져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게 된다. 수년이 지나 우리는 완전히 성인이 된 그를 본다. 그는 강력한 정신적 힘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에서 능력을 펼친다. 그의 손에는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의 삶이 변화한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감화되어 생각을 바꾼다. 그는 한자리에서 밝게 빛나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되어 수많은 운명이 그의 주위를 맴돌게 한다. 젊은 시절 그의 비전은 실현되었고 그는 자신의 이상과 하나가 되었다. 이 글을 읽는 젊은이들 역시 마음속에 간직한 비전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그 비전의 모습이 천하든 아름답든 혹은 그 둘이 섞여 있든 우리는 언제나 남몰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끌리기 때문이다. 당신의 손에는 정확히 당신의 생각이 빚은 결과가 놓일 것이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비전과 이상에 따라 추락하거나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비상할 것이다. 소망을 억누르는 만큼 작은 존재가 될 것이고 열망을 키우는 만큼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스탠턴 커크햄 데이비스가 남긴 멋진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비록 그대가 지금은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대의 이상을 가로막은 것처럼 보였던 문 밖으로 곧 걸어 나가리라. 귀에는 아직 펜이 꽂혀 있고 손에는 잉크 자국이 남아있겠지만 대중 앞에 선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 그리고 거기서 폭포수처럼 힘차게 당신의 영감을 쏟아내리라. 그대가 지금은 양떼를 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리둥절한 시골뜨기의 모습으로 도시를 찾아 떠나리라.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용감무쌍하게 이끄는 대로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리라. 시간이 흐르면 그 스승은 자네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네 라고 말하리라. 얼마 전까지 양떼를 몰며 원대한 꿈을 꾸었던 그대는 이제 스승이 되었다. 그러면 그대는 톱과 대패를 내려놓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리라. 생각 없고 무지하고 게으른 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볼 뿐 그 결과가 일어난 원인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운, 요행, 우연이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린다. 불을 쌓아 올리는 사람을 보면 저자는 운이 정말 좋아 라고 하고, 학식을 넓히는 사람을 보면 저자는 머리를 타고났어 라고 말한다. 덕을 쌓아 세상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는 운명의 신은 항상 그를 돕는다 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 경험을 쌓기 위해 자처한 실패와 시련과 투쟁은 보지 못한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마음속에 품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얼마나 노력하고 어떤 신념을 발휘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두움과 고뇌는 알지 못한 채 밝음과 기쁨만 보며 그것을 행운이라 부른다. 길고 고된 여정은 보지 못하고 그 여정이 끝나야 얻는 달콤한 성취만 보며 그것을 요행이라 말한다. 성취를 이루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만 보며 그것을 우연이라 한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결과는 노력하는 만큼 따라온다. 세상에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재능, 능력, 물질, 지성, 영적 재산은 모두 노력의 열매다. 그것은 완성된 생각이자 달성된 목표이자 실현된 비전이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찬미하는 비전, 당신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상, 바로 그 비전과 이상이 당신의 삶을 만들 것이며 당신의 미래가 될 것이다. 자기 수양의 마지막 단계, 평온함. 평온한 마음은 지혜가 주는 아름다운 보석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끈기 있게 자제력을 기른 결과다.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원숙한 경험을 지니고 생각의 법칙과 작용에 관해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는 지식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만큼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역시 생각의 결과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이해력을 키우고 만물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법칙을 명확하게 이해할수록 안달복달하고 화내고 걱정하고 비통해하는 마음을 거두고 침착하고 일관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를 안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의 정신적 강인함을 존경하게 되어 그를 본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된다. 사람은 마음이 평온해질수록 더 큰 성공을 얻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더 커진다. 평범한 사업가라도 자제력과 평정심을 키우면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강인하고 침착한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고 존경받는다. 그런 사람은 사막 가운데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와 같고 폭풍우를 피하게 해주는 동굴과 같다. 평온한 마음, 다정한 성품, 안정된 삶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축복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고요하고 온유하며 침착함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닥치든 삶에 어떤 변화가 오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평온이라 일컫는 고매한 태도는 자기 수양의 마지막 단계다. 그것은 삶의 꽃이자 영혼의 결실이다. 지혜만큼 귀하고 황금보다 더 탐나는 것이다. 진리의 바다 안에서 마음의 파도와 감정의 폭우를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삶에 비하면 돈만 추구하는 삶이란 얼마나 하찮은가. 주변을 둘러보라. 욱하는 성미 때문에 인생을 쓰디쓴 열매로 만들고 아름답고 감미로운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평온한 감정을 무너뜨려 자신의 기운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대다수 사람은 부족한 자제심 때문에 삶을 파괴하고 행복을 망치고 있지 않은가. 완성된 인격을 갖춘 사람, 사리분별이 정확하고 더없이 평온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 인간은 다스리지 못한 격정으로 마음이 들끓고 주체하지 못한 슬픔에 무너지며 불안과 불신에 휘둘린다. 생각을 다스리고 정화하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영혼의 바람과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다. 세파에 시달리는 영혼이여, 그대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든 이것만 알아두라. 삶이라는 대양에는 축복이라는 섬들이 미소 짓고 있으며 이상이라는 눈부신 해변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생각이라는 방향키를 그대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라. 그 방향키를 조정하는 선장은 그대의 영혼이라는 범선 안에서 드러누워 잠만 자고 있다. 그를 깨우라. 자제력은 힘이다. 올바른 생각은 숙련된 기술이며 평온한 마음은 능력이다. 그대 가슴에 말하라. 마음이여 평온하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삶은 마음이 가는 대로 만들어진다. 사람의 내면은 끊임없이 외부로 나타난다.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감추어져 있는 시간은 잠시일 뿐 충분히 무르익으면 밖으로 나오게 된다. 씨앗, 나무, 꽃, 열매는 우주의 4가지 질서다. 삶의 형태는 인간의 마음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생각은 행동으로 꽃을 피우고 행동은 인격과 운명으로 열매를 맺는다. 삶은 항상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해 밖으로 뻗어나간다. 마음속에 싹튼 생각은 말과 행동, 성취한 일로 모습을 드러낸다. 산속 깊은 곳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듯 사람의 삶도 마음속 내밀한 곳에서 흘러나온다.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상태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거기서 생겨나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상태와 하게 될 모든 일도 거기서 시작된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자기 정신을 관리하는 감시자이자 삶이라는 성을 홀로 지키는 보초다. 사람은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고 등한시할 수도 있다. 마음을 점점 더 주의 깊게 지킬 수도 있으며 더 열심히 마음을 살피고 정화하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못하게 경계할 수도 있다. 깨달음과 축복을 얻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사람은 삶을 올바르게 세우는 궁극의 임무를 내팽개쳐 둔 채 대충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다. 이것은 자기 기만과 고통을 자처하는 길이다. 사람은 삶 전체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의 길이 열린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힘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이상에 따라 마음을 형성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행동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을 향해 단호하고 굳건하게 걸어가기로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삶은 더없이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이 될 것이며 머지않아 모든 악과 혼란과 고통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자기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해방과 깨달음, 평화에 이르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